안녕. 좋아, 3학년 친구들 반갑다. 오늘도 즐거운 역사 시간이 돌아왔어. 오랫동안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듣다가 일주일 동안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땠니? 선생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너희들을 만나서 굉장히 즐거웠는데, 그래도 우리가 만났던 일주일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온라인 클래스 체제로 돌아왔어. 예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다음에 학교에서 만날 때까지 선생님이 하는 온라인 클래스 수업 꼭 열심히 들어주길 바라. 자, 그럼 오늘은 11강이야. 그래서 이른바 문화통치, 그리고 이 1920년대 문화통치에 대한 민족의 저항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다. 교과서는 66페이지부터 70페이지야.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배우는 한국 근현대사를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었어. 19세기 말부터 1910년까지는 개항기 혹은 구한말이라고 불렀었고,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 이후에 1945년 해방부터 2020년까지를 현대라고 부르곤 했다. 그 중에 우리가 여태까지 구한말 부분은 다 배웠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9강과 10강을 통해서 1910년대를 공부했어. 오늘은 11강과 12강을 통해서 1920년대에 대해서 배워볼 거다. 일제가 어떻게 우리를 통치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쌍으로 묶어서 공부를 진행을 해볼 예정이다. 잘 따라와. 그럼 1910년에 일제가 어떻게 우리를 통치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일제가 1910년대에 우리를 통치한 것의 키워드는 바로 무단통치라고 말을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헌병경찰제도, 그 다음에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조선인들을 때렸던 조선 태영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식민지 통치가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통치를 우리는 일제의 무단통치라고 하는구나, 1910년대는 무단통치구나 라고 하는 지점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놓을 수 있겠지. 일제, 일본 제국주의는 정치적인 부분에서만 우리를 억압하지 않았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를 억압했으니 그것이 바로 두 가지. 식민지 수탈체제를 성립시킨 토지조사사업과 회사령이었어.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 조선의 땅들을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일본인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었고, 회사령을 통해서 민족 자원의 성립을 억제했다 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두 공부를 해보았지. 자, 이런 1910년도가 끝나면서 1919년도에 일제 통치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준 우리 민족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 1919년 3월 1일. 그래, 바로 3.1운동이 있었던 날이었다. 3.1운동을 본 일본인들은 깜짝 놀라.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막 무단 통치로 막 누르고 막 태형에서 막 때리고 이러면 조선인들이 꿈쩍도 못할 줄 알았는데,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막 사그라들지가 않았던 거야. 10년 동안 사람들이 막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으로 빵 터뜨려버린 거지. 그걸 보면서 이제 일본인들이 생각을 바꾸게 돼. 우리가 조선인들을 무작정 누르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조선인들이 힘으로 누르면은 그 누르는 만큼 작용 반작용처럼 이렇게 위로 막 올라오려는 그런 조선인의 특징이 있구나 라고 일본인들이 생각을 한 거야. 결국 일본인들은 3.1운동을 계기로 통치체제의 스타일을 바꾸게 되니 그 이름을 바로 문화통치라고 불러. 좀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통치를 하겠다는 거지. 하지만 이름은 문화통치지만 그 실상은 전혀 문화적이고 전혀 부드럽지 않았어. 오히려 문화통치는 그 본질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민족 분열 통치라고 하고 싶다, 선생님은. 그럼 문화통치가 왜, 일제가 말했던 문화통치가 왜 민족 분열 통치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자, 먼저 첫 번째, 1910년대에는 조선 총독은 무조건 군인들 중에서 뽑았었어. 그래서 1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나 2대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 같은 사람들 전부 다 군인 출신이야. 하지만 일제는 자, 이제 우리는 1920년대부터는 문화통치를 할 거야. 이 문화통치 시기에는 문관도 총독 가능해. 꼭 군인 출신이 아니어도 우리는 총독으로 임명해 줄 거야. 어때? 군인보다 훨씬 더 부드럽겠지? 라면서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막상 1920년대에 총독이 된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도 사실 해군 대장 출신이야. 그리고 우리가 광복할 때까지 일제는 단 한 번도 문관 총독을 임명한 적이 없다. 이러니 문관 총독 임명할 수 있다, 임명 가능하다라고 말했던 일제의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 건지 알 수 있겠지. 자, 두 번째로 일제는 헌병경찰 제도를 폐지해.
너희들 일반 경찰이 아니라 군인들을 상대하는 헌병 경찰이 일반 시민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너무 무섭다고? 너무 폭력적이라고? 알았어. 그럼 우리 이제 헌병 경찰제도 폐지하고 조선도 똑같이 일반 경찰제도 실시할게 라고 이야기를 해. 좋은 거 같지?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볼래? 경찰 기관의 숫자가 1910년대보다 오히려 20년대에 엄청 많이 증가하지 얘들아. 한 4배 정도 증가하는 것 같다 그지? 그리고 경찰관의 숫자 어떠니? 경찰 관리의 숫자 5,400명에서 18,000명까지 수직 상승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헌병 경찰에서 일반 경찰로 간다고 부드러워진 게 아니라 더 많은 경찰들을 양성을 해서 오히려 경찰력이 강화되고 조선인들을 더 구석구석 억제할 수 있었던 거지. 이러니 헌병 경찰을 폐지했다 그래서 문화적이다? 부드럽다?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지 알 수 있겠지. 세 번째도 있어. 1910년대에는 조선인들의 뭐 언론이나 출판 이런 자유들이 철저하게 막혀 있었어. 하지만 일제는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너희들 우리가 조선신문 허가해 줄게 라고 하지. 그래서 조선에서도 실제로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들이 많이 나와. 그런데 문제는 여기 봐봐. 신문에 빈칸 보이니 얘들아? 다 일본 총독부에서 이것들을 검열한 거야. 검열을 해서 신문 기사들을 자르고 못 내보내게 빵꾸 뚫어서 내보내는 거지. 이렇게 오히려 조선 신문을 허가해줬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을 검열하고 통제했지. 그래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기사만 내보낼 수 있었어. 그런 게 진정한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조선인들이 말할 수 있는 출판, 언론의 자유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겠지. 자, 네 번째. 일본 총독부는 조선에서도 일본과 동일한 교육을 해주겠다라고 광고를 해. 하지만 그 실상을 막상 까보면 오히려 조선의 역사와 조선 지리를 배우는 시간은 감소했지.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이 장난질을 쳤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결국 선생님은 일제가 만들었던 문화통치, 일제가 광고했던 문화통치는 그저 한민족의 분열을 모색하고 친일파를 양성하려고 했던 민족 분열 통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겉으로는 일본이 어느 정도 1910년 이후에 이제 20년 들어오면서 조선인들의, 한국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 부드럽게 해주는 척해. 하지만 그거는 조선인들을 분열시키려는 작전인 거야.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하려는 정책이지. 결국 1920년대 통치는 문화통치라는 이름을 단 민족 분열통치다. 이 시기에 최남선이나 이광수 같은 한때는 우리의 독립을 꿈꾸었던 훌륭한 지식인들이 많이 변절하고 친일파로 돌아서기도 해. 일본의 작전이 먹힌 셈이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당시에 있었던 만평인데 한번 읽어볼게. 둘러치나 매어치나 헌병의 혹독함이나 순사의 혹독함이나. 그러니까 1910년대의 헌병 통치나 1920년대의 일반 경찰 통치나 어차피 무단 통치나 문화 통치나 그놈이 그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만평에서부터 하고 있었던 거지. 1910년대에서 배울 때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이랑 경제적인 부분을 같이 배웠었지. 1920년대도 마찬가지야. 1920년대에도 일본은 식민지 경제 수탈을 진행을 했다. 대표적으로 산미증식 계획이라는 계획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1920년대에 일본은 급속하게 공업화를 이루었어. 공업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에 몰리게 되고 도시에 몰려서 도시 인구가 증가하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쌀을 소비하게 되지. 그리고 쌀을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쌀값이 자연스럽게 폭등하게 돼. 일본은 고민했어. 아니 이런 쌀값 폭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니 바로 옆에 식민지 조선이 있잖아. 조선에서 해결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조선에서 쌀 생산량을 늘리게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산미증식 계획이다. 산미증식 계획을 통해서 일제는 조선에서 쌀들의 품종을 개량하고 저수지 같은 수리시설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비료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와서 비료 공급을 확대해. 이런 결과 당연히 조선에서 쌀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다. 선생님 근데 조선에서 쌀 생산량이 증가했다면 그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일제가 우리한테 좋은 일 해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궁금하겠지?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쌀 생산을 증가했다고 쳐. 그런데 그 쌀이, 증가된 쌀이 어디로 갔는지를 봐야 돼. 어디로 갔을까? 당연히 일본으로 갔겠지. 이 그래프를 볼래? 이 그래프를 보면은 쌀 생산량의 증가와 그 다음에 쌀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양 그리고 조선인의 연간 쌀 소비량이 나온다.
먼저 보라색을 보게 되면 먼저 파란색을 볼게. 먼저 파란색을 보면 쌀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산미 증식 계획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쌀이 증가함과 동시에 볼래? 쌀이 일본으로 나가는 쌀 일본 반출량, 즉 보라색 그래프도 볼래?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지? 그 양이 5배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초록 색깔, 조선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어때? 점점 감소하고 있지. 일본인들은 산미 증식 계획으로 증가시킨 쌀 증가량보다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쌀을 일본으로 옮겨가. 결국에 조선에 남아있는 쌀은 줄어들고 조선인들의 쌀 소비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 일본의 쌀값은 일본인들이 원했던 것처럼 안정화돼. 그리고 일본인 지주들은 증가된 쌀을 팔면서 그만큼 쌀 판매를 통해서 부를 축적해 나갔지. 한국인들의 쌀 소비량은 감소했고 산미 증식 계획의 과정에 있어서 저수지를 만드는 값, 거기서 이제 물 대는 값, 그 다음에 비료값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농민들한테 전가를 시켰기 때문에 가난한 농민들은 오히려 생활이 파탄될 수밖에 없었어. 이때 생활이 파탄된 농민들은 해외로 이주했다. 대표적으로 만주나 연해주로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결국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대 조선의 경제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켰다. 그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일제 문화 통치 그리고 산미 증식 계획 이런 일제 정책에 당하고만 있었을까? 아니었겠지. 우리 조상들도 저항을 했어. 우리 민족의 저항의 모습을 지금부터 살펴볼 거야. 1920년대에는 1910년대 말기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가 시작되면서 우리 민족의 저항의 계열이 크게 2개로 나뉘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야. 민족주의 계열은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독립이니까 자본가랑 노동자, 자본가랑 농민 이런 싸움은 조금 뒤로 밀어두고 일단은 민족의 독립에만 집중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민족주의 계열의 이야기였어. 그럼 사회주의 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가 진정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는 지금은 자본가나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는 노동자나 농민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진정한 독립으로 다가갈 수 있다. 민족의 해방으로 다가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사회주의 계열이다.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이랑 사회주의 계열이 1920년대에 활동했던 그 운동이 약간 달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크게 민족주의 계열에서 실시했던 운동을 실력 양성 운동, 실력을 키워가지고 싸우자라고 하는 실력 양성 운동,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에서 진행했던 운동은 보통 소작쟁이, 노동쟁이라고 하는 파업과 비슷한 형태의 소작쟁이, 노동쟁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는 한다. 지금부터 배워볼게. 먼저 민족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실력 양성 운동인 물산 장려 운동부터 볼게. 1910년대만 하더라도 조선에는 회사령이 실시가 되어 있었어. 그래서 민족 산업의 발달이 억제되어 있었지. 반면에 일본에서는 공업화랑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어.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이랑 조선 사이에는 관세가 가로막고 있어서 넘어오려면 세금을 내야 돼. 그래서 일본의 물품들이 조선에 엄청나게 강하게 침투하지는 못하고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1920년으로 넘어오면서 이 관세가 폐지된 거야. 이제 아무런 제한 없이 일본에서 일본의 공업품들이 발달된 산업과 공업으로 생산된 물건들이 조선으로 넘어가게 된 거지. 값싸고 질 좋은 일본의 물건들이 조선 땅으로 넘어오면서 조선의 산업은 황폐화되기 시작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민족주의 계열 단체에서 실력 양성 운동으로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우리 민족의 경제에 힘을 키워줘야겠다. 야, 우리 돈 아껴. 금연하자. 금주하자. 그리고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자 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니 그것이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야. 쉽게 생각하면 국산품 애용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보이는 광고를 볼래? 자스가리 우거든 망가리 우라고 써있지. 근데 이건 자스가리 우거든 망가리 우가 아니라 거꾸로 읽어볼래 순서를? 그래.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국산품을 애용하는 운동이었어. 초창기에는 많은 성과를 거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해서 술도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 물건들을 사는데 사람들이 많이 동참을 한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물건만 찾으면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수요는 느는데 그거를 받쳐주는 공급이 부족했던 거야. 발달되지 않은 공업 상태에서, 발달되지 않은 산업 상태에서 사람들이 국산품만 찾다 보니까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던 거지.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 물건 가격은 폭등하고 소수의 자본가들이 그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결과를 얻기도 했어. 결국 물산 장려 운동은 처음에 원했던 일본의 경제에서부터 완전히 우리의 경제를 증진시키려는 그런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 두 번째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야. 실력 양성운동 중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무엇이냐면 제목에서도 보이듯이 우리나라에 대학을 성립하자는 거야. 민족대학.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시 1910년대 조선에서의 교육은 일제가 보통교육 그리고 실업교육 위주의 교육을 했어. 고등교육을 시켜주지 않았단 말이야. 조선인들은 뭐 그런 거 배울 필요 없어. 너희들은 보통교육, 일반교육이랑 그 다음에 그냥 일할 때 필요한 실업교육 정도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이런 부분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이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었어. 이상재 선생님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돈도 모으고 야 우리 밀립대학 우리가 한번 세워보자, 우리가 민족적인 대학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이제 사람들이 운동을 했지. 하지만 역시 일제의 방해로 인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 일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 너희들 대학 필요해? 그럼 우리가 세워줄게 라고 하면서 일제가 세웠던 대학이 바로 경성제국대학이다. 궁금한 친구 있을 거야. 선생님, 그런데 원래 일제가 실업교육, 보통교육만 실시하다가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누르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대학을 세워줬으면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그 취지가 어느 정도는 성공한 거 아닌가요? 일제가 우리를 받아들인 거 아닌가요? 우리를 위해 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아니야. 왜냐면 경성제국대학교는 우리나라 서울에 세워졌지만 한국인의 입학이 제한되어 있었어. 입학할 때 정원에 애초에 한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일본인보다 훨씬 적었던 거야. 그리고 경성제국대학교는 너희들 대학에는 과가 여러 개가 있잖아, 그지? 그런데 법학과랑 의학과 먼저 만들어. 법이랑 의학, 의술 먼저 배우게 한다고. 그럼 다른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는데 왜 굳이 법이랑 의학만 먼저 만들었을까? 법이랑 의학이 일본이 조선을 통치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문이었기 때문이야. 정말 소름 돋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발달시킨 이공학부, 그러니까 이과 계열은 처음에는 경성제국대학을 만들 때 없었다고 해. 그처럼 일본이 1920년대에 세웠던 경성제국대학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반대하면서 오히려 일제 통치에 필요한 기구를 설립한 아주 기만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지. 민족주의 계열에서 실력 양성운동으로 물산 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했다면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어땠을까?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좀 더 노동자와 농민의 문제에 집중을 했어. 그래서 친일 지주 혹은 일본인 지주를 대상으로 소작료를 인하하라 라는 소작료 투쟁, 농민운동을 진행을 하고 친일 지주나 혹은 일본 자본가를 상대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노동운동을 펼치긴 했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활동을 쟁의투쟁, 쟁의활동 이런 식으로 불러. 이런 것처럼 사회주의 계열도 농민과 노동자 문제에 집중하면서 끊임없이 일제의 탄압에 저항하는 운동을 벌이게 된다. 1920년대에는 사회주의 계열이나 민족주의 계열 말고 그냥 다양한 사회운동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었어. 어린이날, 너희들 5월 5일 어린이날 알지?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했었는데 그런 소년운동들 1920년대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여성운동도 1920년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1895년에 신분제는 우리가 가보기역으로 철폐됐지만 아직도 당시 사회에서는 구시대의 관습이 남아있어서 좀 차별 같은 것들이 있었나 봐. 그런데 이러한 백정들의 차별, 조선시대 때 가축을 이렇게 도살했던 백정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라고 하는 형평운동도 1920년대에 벌어지게 된다. 이처럼 1920년대에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어.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1920년대 통치를 일본에서는 문화통치라고 이야기를 했어. 하지만 이 문화통치는 그 실상은 그래, 민족 분열 통치였지. 이 민족 분열 통치에 대항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계열로서 저항을 했어. 첫 번째는 민족주의 계열이었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주의 계열이야.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실력 양성운동으로서 물산 장려운동이나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진행을 했고,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통해서 일제에 저항했지.
자, 다음 시간 12강에는 좀 더 다양하게 일제에 어떻게 우리가 저항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정말 수고 많았어. 안녕.